자, 이제 6강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5강 말미에 솔루션 하지 않았어요. 그거 좀 마저 하고 6강 개별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중성은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맞죠? 자, 모아서 뭉뚱거리요. 모아서 뭉뚱그리는 이용을 말합니다. 자, 뭉뚱이에요. 뭉뚱. 예? 뭉뚱.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집약화. 토지 양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하려 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 부중성으로 인해 공간수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돼요? 아주 크게 오르겠죠. 집가 상승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가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부중성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 강의의 마지막 솔루션 해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제 개별성과 관련된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성은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과 대지 관계를 제어할 수 있다. 자, 부동산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이게 맞냐 이 말이죠. 자, 맥짓기 들어갑니다. 개별성. 자, 첫째, 다른 부동산과 비교를 어렵게 하고, 이거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대조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비교는 꼭 적습니다. 공통점 찾기입니다. 공통점 찾기. 대조는 차이점 찾기.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서로 물건 비교 대조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는 비슷한 점을 찾는 거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차이점을.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다 봐요. 개별성 단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별성 할 때 별자 빼면 개성이죠. 여러분, 개성은 같은 걸 말해요? 틀린 걸 말해요? 틀린 걸 말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토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와 저 토지를 비교해봐. 그러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기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비교를 어렵게 하고 이 표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개별성 때문에 비교가 쉽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통점 찾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이거 잘 틀립니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했을 때 대체. 이 대체가 나오면 항상 대체가 나오면 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자, 대체는 무슨 뜻이라고요? 대신. 그러니까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 제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지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지문이 제일 주의할 내용입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개별성이 따른 거 비교를 어렵게 하고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표준지 선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표준지. 이건 우리 이전 강의에서 표준지하고 표본지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이제 평가를 감정평가사에 맡기게 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이 토지를 평가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도도 정해져 있고 어떤 군락을 이루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물건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사를 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평가해준다든가 이게 가능한데 이 토지 평가는 거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 국토교통장관이 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데 어떤 기준을 하나 제시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일달의 토지 중에 대표성, 중용성 또는 안정성, 확정성을 갖는 어떤 토지 하나를 선정을 해요. 그 지역 단위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토지를 하나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곱미터 가격을 2월 말까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시한 가격을 뭐라 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가격인 거죠.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걸 잣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방법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공시지가 기준법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표준지 선정에서 제곱미터 가격을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 선정하는 거 쉽지 않겠네요. 하고 있긴 있는데
쉽진 않다 그 말이에요. 하고 있긴 있는데 쉽진 않다. 이해하셨죠? 어렵게 하고 가치 판단 기준의 객관을 어렵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토지가 없다 보니까 일단 비교가 좀 어려워요. 그나마 그래도 아쉬운 대로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해서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자, 개별가격이 형성되어 일물가의 법칙이 적용을 배제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자, 먼저 이 일물, 일가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 물권법 배우면서 일물, 일권, 여월 떠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물건 하나는 하나의 권리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논리의 표현을 그대로 쓰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건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가격 한 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동일한 물건이라면 동일 가격일 텐데 그 말입니다. 다시 일물일가라는 것은 동일 물건이라면 동일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토지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물가 법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물가 법칙이 어렵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쪽에서 이 일물가가 한번 등장했었죠. 그 영속성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개별성 할 때 이 별 real, 일물, real 됐죠? 이렇게라도 자, 일물가 법칙이 성립하기 어렵다. 자, 그 다음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없죠. 그러니까 대체는 대신이라고 그랬죠. 대신. 그러니까 비대척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게 없기 때문에 용도나 이용 측면에서 비슷한 거 있었다면 그런 대체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쉬운 대로.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되는데 용도나 이용 측면에서는 대체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탄력적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 탄력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양의 변화율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양의 변화율. 여기서는 양의 변화까지만 적겠습니다. 양의 변화. 여기까지 봐요. A라는 토지가 있어. 몇 번째 토지가. 근데 이 토지가 필요하니까 비슷한 토지, 다른 토지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토지량을 늘릴 수가 있죠. 공급량을.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동일한 토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양을 늘릴 수 있는 게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이 토지를 가진 자 독점입니다.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토점을 가지는 거죠. 자, 좋은 사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가족 구성원들 있죠. 그 가족 구성원들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은 그 가족 안에서도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개성이에요. 개별성이고. 독점력. 독점을 만들어가서 부동산을 독점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가격을 구체화 개발하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별 토지마다 위치나 접근성, 행정 조건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그래요. 아까 예전에 우리 지역 분석 본 적 있죠? 지역 분석은 부동산원에서 인접성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 내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 존재하고 특성이 어떠하며 그런 특성이 대상 부동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따지는 개념이라면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상 부동산 상태, 개별 상태를 구체화, 개별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토지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개별성하고도 밀접합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토지가 없게 되는 거죠. 서로 살짝 밀접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별 상태가 또 어떻게 되는가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서 임장활동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개별 상태를 파악하는 거 정보시장, 그 부동산 자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정보시장을 이끌게 한다. 그다음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복잡 다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마다 다르니까 토지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가격이나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 개별적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 다음 우리가 토지 사용이나 판매에 있어서 계약을 한다. 법적으로 동일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의 가능성을 얻게 한다. 이 대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대신. 대신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개별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가 어렵게 한다. 비교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대체 가능성을 얻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솔루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부동사부터 비교를 어렵게 하고 옳은 이야기죠?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그런가요? 그 다음 개별성은 동일한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을 늘릴 수가 없어.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이 아니라 독점적 그래야 되겠죠. 이게 잘못됐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독점적으로 하게 한다. 자, 지금 여러분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개별성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접성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맥 7번. 자, 지리적 위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 첫 번째. 토지 소유권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인접 토지가 붙어 있죠. 주변 토지와. 근데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한때 제가 실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건물을 진짜 이렇게 자르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남의 토지를 침범해서. 항상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는 특히 건축하기 전에는 측량을 꼭 해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경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는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리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 토지는 어느 지역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지와 여기 보십시오. 협동적 이용을 편하게 한다. 협동, 그러니까 같은 용도로 이용하는 걸 말해요. 협동적 이용은 편하게 한다. 그 다음 주변이 내 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주변 토지 이용이.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나쁜 영향도 있고요. 좋은 영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쁜 영향이 예를 들면 핵시설이 들어온다. 쓰레기 하천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때는 외부 불경제 그럽니다. 외부 불경제 또는 비경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내가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생태공원이 들어온다든가 뭐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유리한 작용을 가하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면 외부 경제 그럽니다. 외부 경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외부와 관련된 건데 돈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시 한번 내 토지는 지금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니까 부동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변 토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지 토지 이용이 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 만약에 쓰레기 하치장이나 무슨 핵시설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요? 피켓 들고 나가요? 시위하죠. 보상하라고. 사실 방패장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지자체라든지 그 주변 지역에 보상 등을 해줍니다.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주변이 개발돼서 내 땅값이 올랐어. 그럼 피켓 들고 나갑니까? 아닌 거죠. 자, 봐요. 요걸 개발이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발이익은 공공의 작용이나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얻게 되는 불로소득적 성격을 갖습니다. 공공의 작용이나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얻게 되는 불로소득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인접성 이야기에서 여러분 개발 손실에 대한 보상 이야기는 여러분이 틀릴 리가 없어. 근데 출제되면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게 뭐예요?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적 근거. 그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뭐라고요? 개발 이익은 사회적으로 환수돼야 한다. 논리적 근거. 왜? 왜? 불로소득이니까. 불로소득이 뭐예요? 늙지 않는 소득입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환수돼야 한다. 그래야 형평이 맞아요. 개발 손실이 돼서 보상해 주겠다. 대신 개발 이익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결과물이지 네가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접성이 인접지 영향으로 감정평가 시 지역분석. 이거 본 적 있죠? 자, 아까 부동성 이야기할 때 이 인접성하고는 서로 밀접하다 그랬어요. 밀접하다. 그래서 이 부동성이 인하여 인접성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어느 지역 내에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필요하게 한다. 됐죠? 그 다음 6번. 용도면에서 동일한 용도의 대체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잘 생각해봐요. 개별성을 생각해봐요. 개별성. 자, 개별성을 생각하면 대체가 안 되잖아요. 물리적 대체도 안 되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인접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는 어느 지역 내에 존재하게 되는데 인접지와 협동적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슷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토지를 사러 왔다가 안 되면 그 옆에 토지도 비슷한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병존하는 거죠. 자, 개별성을 생각하면 물론 대체가 안 되지만, 그죠? 인접성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용도적 대체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인접성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솔루션 들어갑니다. 자, 지리적 위치 고정이란 게 이게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변 요약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인접해 있다는 이야기죠. 인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조건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성과 인접성은 상당히 밀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밀접하다. 정리되시죠? 이렇게 해서 솔루션. 자, 이제는 여러분 교재에 57페이지, 58페이지에 거쳐서 말씀을 좀 드렸고 58페이지 보면 생산성 거기서 뭐 가경성, 배양성, 지력성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59페이지 토지의 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 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한다. 선택하게 된다. 먼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자, 이 용도는 누가 정하는 거죠? 인간이 정하는 거죠. 감자 심은 농지고 건물 심은 택지 아닙니까? 그래서 용도를 다양하게 하는 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용도가 다양하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용도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럼 무슨 이용에 가까워질까요? 바람직한 이용? 최유효 이용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뭐 노비 신분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신분이 지금 노비예요. 나는 노비에 살아야 돼. 노비 문서도 있고. 그러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노비 신분이지만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럼 노비 신분 벗어나고 너는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분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노비로 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용도가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양하다면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용도를 선택해서 이용하려 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 판단 성립 근거가 되더라.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적지론이란 말은 이제 뒤에서 등장하는데,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지론과 이 적지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입지는 설립자이다 땅지자예요. 그래서 이 토지에 초점을 두는 용어입니다. 어떤 토지, 어떤 부지. 어떤 부지를 정해서 입지할 거야, 자리를 점할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적지론은 뭐냐면 토지가 이미 있어요. 있는데 어떤 용도를 적용하는 게 좋을까? 이게 적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용도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용도. 다시. 입지는 포인트가 뭐예요? 어떤 부지, 어떤 토지. 적지는요, 적용할 용도 그런 이야기예요. 적당한 용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지론으로 근거가 된다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바람직한 용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채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채용의 판단 근거 또는 성립 근거가 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성립 근거 또는 판단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합병, 병합이죠. 분할 가능한 물리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법적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하여 구해갈 수 있다. 뭔가 많이 어긋났어요. 공부를 안 해도 알 것 같은. 자, 병합 분할 가능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용도로 병합하거나 서로 다른 용도로 분할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병합하고 분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용도를 다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합 또는 분할 가능성은 부동산 가치가 시장 가치와 결되어 한정 가격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우리 이제 감정평가에서 시장 가치, 예의 가치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한정 가격이라는 좀 이론적인 표현입니다. 이론적 표현인데, 지금 이걸 언급하는 책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걸 기술하긴 했는데, 뭐 출제 가능성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근데 여기 이제 상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가가 장사 잘 돼. 근데 이 공간이 좀 좁아요. 근데 이 뒤에 봤더니 여기 이제 맹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맹지가. 근데 이거 가배소예요. 지금 여기 의리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이 맹지를 매입하면 뒷부분 좀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맹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만 원이다. 근데 의리 와서 가백에 이 토지 팔아라 그러면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20만 원 부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봐요. 병이란 사람이 있다든가 정이란 사람이 이 토지를 20만 원 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병합 이용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해서 한정된 가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당사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거래 당사자가 한정돼서 발생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객관적 가치가 아닌 그런 성격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모르셔도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그 다음 병합으로 인하여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 플러테이지 합병 증가를 발생시키고 분할의 효용이 감소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토지를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1000평이 어떻게 있냐면 강원도 동막골에 1평, 강남에 0.5평, 해남 땅끝마을에 1평. 이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이 되어야 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규모가 커지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규모의 경제, 이카라소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자, 규모가 커지면 돈이 되는 걸 뭐라고? 병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이 플라시 획지라는 뜻이에요. 획지. 획지 덩어리, 플라테지 현상, 합병 증가. 그 다음에 이 어셈블이 조립하다 뜻입니다. 어셈블리지 현상 이렇게 돼요. 출제된 적 없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합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행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병합을 해야 될 것을 분할을 해버리면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가 더 가중되겠죠. 가치가 강해지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때요? 지금 이걸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산단이라고 있죠. 산업단지. 여기는 공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규모 경제 때문이에요. 모여 있으면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요. 물리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공업용수 개발하고 같이 쓸 수도 있고 협동 이익이 생기기도 하고요.
계열 산업 같은 경우는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특정 산단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장을 다 거기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혼잡병이 가중되고, 그렇죠? 물류비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경영이 비효율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어요? 규모의 불경제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손실 생기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때요? 쪼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불경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근데 분할을 해야 될 것을 병합을 해버린다. 그럼 오히려 손실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분할이 필요한 곳에 규모 불경제가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하는 거고,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것 같으면 병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도와주고요. 그렇죠?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용의 성립 근거 또는 판단 근거가 된다. 옆에 있죠? 출제는 이것만 됐어요. 출제는. 그러니까 앞에 쓸데없는 거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병합 분할 가능성은 무엇을 지원하고?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그죠?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용의 성립 근거 또는 판단 근거가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문적 특성을 지금 학습하고 계십니다. 자, 토지는 합병 분할이 가능한 물리적 특성이 있다. 자, 벌써 여기 봐요. 합병, 병합, 이 분할은 누가 해요? 인간이 하죠. 그래서 이건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인문적 특성이라 봐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자기가 뭐 스스로. 그렇지 되지는 않죠. 따라서 토지 소재는 법적 제한 없이 원지 이상하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토지 면적을 분할 구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60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타 이 부분 정리하고 이번 강좌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대적 이치. 자, 이 상대적 이치는 인문적 이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인문적 이치. 자, 절대적 이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의 절대적 물리적 이치는 부동성, 고정성을 지니지만 인간이 개입되면 상대적 인문치기는 뭐 한다? 변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개입되면 항상 세 가지가 나와요. 항상 떠올리세요. 우리 감정평가할 때도 이런 것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 세 가지. 항상 인문그룹 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성. 자,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어떤 지역을 형성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지역의 구성분자로서 지역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토지는 사유 이전의 국토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특성 중에 토지 특성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교재에 자, 62페이지 보시면 건물의 특성이 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은 없어요. 다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리고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요?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내는데도 바쁩니다. 그래서 학교로는 워낙 범주가 넓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출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